안녕하십니까. 폴리뉴스 스페셜 인터뷰 2022년 7월입니다. 오늘은 홍정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은 경제학을 전공하시는데요. 현재는 환경과 에너지 전환에 대한 최고의 전문가로 활약하고 계십니다. 간단하게 좀 이력과 함께 이 왜 환경 문제로 다들 보면 또 재밌는 에피소드들이 있더라고요. 네. 예. 제가 80년대 초반 학번인데요. 그 당시엔 대한민국이 고도 성장의 시절이었기 때문에 경제학과를 갔으면은 뭐 성장론이라든지 예. 또 뭐 미시 쪽이라면 그때 한참 이제 막 시작하던 뭐 정보경제학이라든지 좀 이렇게 그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이런 분야를 이제 하는 것이 뭐 특히 이제 계속 공부를 이제 할 계획으로 있을 경우에는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저는 사람들이 별로 관심도 없고 뭐 국가적으로나 또 학계에서도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런 이제 환경 에너지 문제를 공부하겠다고 이제 결심을 하게 돼서 사실 뭐 제 은사님 같은 경우는 너 그거 공부해가지고 박사 받아서 일자리를 얻겠냐 이제 이런 얘기도 저한테 심지어는 밥을 굶을 걸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예, 그래서 그런 이제 일들이 있었는데 저는 뭐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 따라서 나무를 심은 경험도 좀 있고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게 결국 경제 활동이라는 것도 우리가 자연에 기반해서 하는 것인데 너무 우리가 자연을 무시하고 너무 당연시 여기다 보면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경제 활동에 제약이 걸릴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유학 가서 공부를 했고요. 마침 또 한국의 90년대 초반에 제가 이제 학위 마치고 들어왔더니 그 당시에 그 전 세계적으로 지속 가능 발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동시에 91년도에 낙동강 페놀 오염 사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부산에서.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건이 사실은 이 우리나라 국민 전반에 있어서 성장 일변으로 달려오던 이 사고 체계에서 이게 삶의 질, 환경의 질 이런 게 우리의 생존과도 무관하지 않구나라는 것을 굉장히 충격적으로 던져준 사건이었거든요. 예. 이제 그러면서 원래 한국 사회가 엄청 빨리 바뀌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정부에서 관심을 굉장히 갖고 환경부도 굉장히 좀 부처의 존재감이 미미했는데 한 몇 년 사이에 청처부로 고속 성장을 하고 그리고 제가 첫 직장이 KDI였습니다. KDI가 뭐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성장의 이 이론적 토대를 만든 산실이었는데 여기서 처음으로 제가 연구했던 환경경제 분야를 공채 공고를 낸 거죠. 제가 학위를 마칠 때 뭐 저를 보고 내지 당연히 않았을 거고 예, 그 이제 시점이 맞아서 그래서 지금까지 밥을 굶지 않고 잘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한동안 기후 악당으로 분류돼 왔지 않습니까? 탄소 배출량에서 세계 10위권 안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 문재인 정부 때 2050년 네트 제로를 선언하고 2030년 탄소 배출량 목표를 2018년 대비 40% 감축으로 설정했습니다. 전문가에서는 이게 가능하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추진해서 달성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상반된 이런 평가들이 있었습니다. 그 교수님께서 보실 때는 그때 이 목표 설정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예, 이 40%라는 숫자 자체는 그러니까 40% 감축을 2030년도에 달성하겠다라는 그 숫자 자체는 우리와 이 경쟁 관계 또는 함께 이제 이 탄소 중립, 기후 변화 대응을 해야 할 선진국의 관점에서 보자면 수치 자체가 높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EU 같은 경우에는 55% 감축을 이야기를 했고요. 예, 일본, 뭐 미국도 40%를 훌쩍 넘는 목표치를 다 제시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기준 연도를 뭘로 잡았느냐 하는 거죠. EU 같은 경우에는 기준 연도가 1990년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기준 연도가 빠른데요. 이미 1990년도부터 시작해서 이미 EU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아무래도 성장이 좀 답보 상태인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겠지만 탄소 배출을 줄여야겠다는 의지도 가장 먼저 태동한 것이 이제 유럽이고 그러면서 점차 에너지 소비량의 감소와 그에 따른 탄소 배출량의 감소가 실현되어 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기준 연도가의 배출량이 높으면 높을수록 2030년도에 감축의 수치는 높아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낮은 데서 시작해서 더 낮추려면 굉장히 이제 힘들어지는 건데 이제 그러다 보니 한국은 그 가장 배출량이 높았던 연도를 기준 연도로 삼아서 40%를 잡았는데요. 그 기준 연도가 2018년입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1990년이고 거의 30년 후의 연도를 기준 연도로 해서 한국은 40%를 감축하겠다라고 목표를 세운 거죠. 근데 이건 아주 뭐 상식적인 거죠. 1990년부터 40년 후에 55%를 감축하겠다는 것과 2018년도를 기준으로 12년 만에 40%를 감축하겠다는 것. 어느 쪽이 국가적 차원에서 이걸 달성하기에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죠. 한국이죠. 왜냐하면 12년 동안에 그 전에는 1980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나라의 탄소 배출량은 IMF 경제 위기 그 당시에 우리나라 성장률이 마이너스 5%를 찍지 않았습니까? 1998년이죠. 그 한 해를 제외하고 워낙 경제 활동이 약했으니까 그 해를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탄소 배출량은 증가해 왔던 것이죠. 40년 가까이. 그 상태에서 이제 12년 만에 그 2018년도를 기준으로 2030년 12년 만에 40%를 감축한다. 이것은 사실은 전 세계적인 선진국의 기준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쉽지 않은 이런 목표임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게 가능하겠는가. 특히 이제 산업계에서는 이것은 우리 산업계에 너무나 큰 부담이다. 사실은 이제 정부에서 이 목표를 설정하면서 부문별로 얼마큼씩 줄여라라는 것이 이제 목표치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탄소 배출 많이 하는 게 전환 부문, 발전 부문이거든요. 전기 생산하는 쪽. 왜냐하면 석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에서는 얼마를 줄이고 산업에서는 얼마를 줄이고 건물 부분에서 얼마를 줄이고 또 수송 부분에서 얼마를 줄여라. 이게 이제 일종의 할당이죠. 그 중에 사실은 제일 많은 목표치를 할당한 곳이 이제 발전 부문입니다. 발전은 석탄을 확 줄이고 그것을 재생에너지나 또 상대적으로 배출량이 적은 뭐 가스나 이제 이런 쪽으로 옮겨가면은 이제 되기 때문에 이쪽에 상당히 좀 이 감축 목표를 세게 잡았고요. 제일 사실은 그 목표치가 낮은 쪽이 그래도 산업입니다. 산업은 한 15% 정도 줄이면 되거든요. 전체 평균은 40% 감축이지만 그러나 산업계 입장에서는 아니 산업 시설을 또 산업 구조를 단기간에 확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거를 12년 만에 이렇게 줄일 수 있겠는가? 그러면 우리나라 주력 업종이 뭐 아무래도 다 아시다시피 철강이나 뭐 시멘트나 전자나 반도체죠. 석유화학이나 이런 쪽이 다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에너지를 연료든 원료든 많이 사용하는 그런 산업이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 여기서 이렇게 목표를 달성하기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이제 이런 게 이제 산업계에 상당히 그 우려 섞인 목소리죠. 반면에 또 시민사회나 또 일부 전문가들께서는 이 목표도 충분치 않다. 지금 전 세계의 기후 변화가 기후 위기, 기후 비상사태, 뭐 기후 재앙 이렇게 지금 급박하게 바뀌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이제 경제 대국 중에 하나로서 이렇게 우리가 상대적으로 다른 여타 선진국에 비해서 목표 수준이 낮아서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거다. 좀 더 노력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식의 굉장히 상반된 이러한 의견이 표출이 되고 있는 거죠.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제가 경제학자로서 이 목표가 굉장히 어렵고 우리나라의 현재 주어진 사회 경제 상황에서 참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가 이것을 국제사회에 공표를 했고요. 그리고 이 파리 협정이라고 이제 전 세계에서 앞으로 탄소를 어떻게 줄이자고 한 협정이 있는데요. 그 협정에서 우리나라가 거기에서 이제 세운 대원칙이 목표를 후퇴하는 것은 없다. 그러니까 진보를 해야지 후퇴하는 것은 없다. 이런 이제 원칙이 거기에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이 40% 감축 목표를 뒤로 물릴 수도 없고요. 그러나 저는 그렇습니다. 목표를 좀 과감하게 잡을 때 설사 달성은 못하더라도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이고 또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과감한 목표를 잡아서 일로 매진을 하는 것이 어떤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의 역할만이 아니고 실제 우리 산업계가 처한 상황으로 봤을 때 적극적으로 탄소를 줄여나가는 것이 경쟁력에 도움이 된다. 이제 이런 차원에서 어렵지만 가야 할 길이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도 이 부분은 유지한다 이렇게 그럼요. 이야기를 그렇죠. 왜냐하면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이미 공헌을 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그래서 금방 말씀하셨는데 그 석유화학, 철강 등 우리의 그 주력 산업에서 탄소 배출량이 많을 수밖에 없고 그랬을 때 이 구조적인 산업 구조의 전환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랜드 디자인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예. 어떻습니까? 그 예, 뭐 부분이 지금 세워져 있나요? 예, 중요한 지적이신데 사실은 어떤 하나의 한 국가의 산업 구조를 예. 뭐 단기간에 인위적으로 바꾸고 이러는 것은 사실은 어떤 정부의 정책 하나로 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그게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도 사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이죠. 다만 정부의 탄소를 줄이기 위한 즉 탈탄소를 향한 적절한 정책 그것은 규제일 수도 있고 또 인센티브일 수도 있겠죠. 이런 각종 정책 조합을 통해서 산업계가 이 정책의 조합을 시그널로 신호로 받아들여서 자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탄소를 줄여 나갈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어떤 기술 개발, 기술 혁신, 경영 혁신을 통해서 자신의 작게는 기업 또는 그 산업 부문 전체가 에너지를 매우 효율적으로 쓰고 적게 쓰고 탄소를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산업 구조를 바꿔나가는 이런 어떤 자생적인 노력이 이제 일어날 때 이게 제일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이미 뭐 미국이나 특히 유럽, 뭐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나라들에서는 각종 정부의 적절한 이런 유인 체계를 통해서 기업들이 스스로 탄소를 줄이고자 하는 노력을 행할 수 있도록 또 그 속에서 또 승자와 패자가 갈리는 거죠. 오히려 탄소를 줄여나가는 과정에서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더 확대하는 그런 기업과 산업이 또 생겨날 수도 있고 실제로 그런 일이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뭐 이 산업은 더 이상 안 돼 이런 것은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정부가 적절한 신호를 통해서 기업들이 스스로 에너지 절약과 효율성 제고와 탄소를 줄여나가는 노력을 행할 수 있는 그런 과정에서 산업 전체가 탈탄소 산업으로 변모해 나가는 것. 저는 이런 방향이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기업들에서는 그 ESG 그렇죠. 경영이 네. 큰 화두죠.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중요한 그 환경 문제 네. 맨 앞에 있잖아요. E. 그렇죠. 맞습니다. 있으니까 네. 그게 기업의 생존과도 직결한다고 예. 이렇게 예. 이 인식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게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사실은 ESG가 처음 나온 게 한 15년 전, 한 2006년 정도로 지금 이 용어가 나온 것은. 근데 처음에는 사실은 그 전에부터 있었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든지, CSR. 예, 맞습니다. 이런 또 뭐 사회 책임 투자라든지 거기서 파생된 이제 이런 것들은 다분히 어떤 기업이 말 그대로 이윤 극대화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고 좀 더 넓게 어떤 사회적 관점에서의 책임을 다해야 하지 않겠는가. 뭐 어떻게 좀 나이브하게 보면 어떤 도덕적 차원, 사회 봉사 차원 이런 성격이 없지 않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특히 이제 기후 위기가 이 글로벌 사회에 엄청난 임팩트를 주면서 더 이상 이제 ESG라는 것은 어떤 고차원적인 기업의 마케팅 이제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 기업이 굉장히 이런 쪽에 노력을 잘한다. 잘 봐달라. 이제 이런 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이제는 투자자와 소비자들이 ESG 경영을 하지 않는 그런 기업에 대해서는 우리는 투자하지도 않고 그 기업의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지도 않겠다. 이렇게 지금 사실은 의사결정 체계가 바뀌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
글로벌 금융기관들, 자산운용사 네. 이런 곳에서 우리가 앞으로 투자할 곳은 ESG 경영을 제대로 하는 곳이다. 당신들이 ESG 경영을 얼마큼 잘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정보를 구축해서 공시를 해라. 이런 공시를 하지 않고 그 공시 내용이 부적절하고 충분치 않다면 우리는 더 이상 당신 기업에 투자하지 않겠다. 이제 이런 식의 어떤 거대한 시장에서의 의사결정의 변화로 지금 이해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어떤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는 상당히 달라진 기류, 차원이 달라진 기류를 반영하고 있고 이것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최근에 지금 코로나 이후로 글로벌 시장이 요동치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수요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경제가 다 2020년도에는 다 이제 폭망했다가 모든 정부에서 유동성을 확 풀면서 그렇죠. 또 수요를 확 끌어올리는데 공급이 또 제대로 되지 않고 물류 대란이 일어나면서 또 거기서 이제 어려움이 이제 있었고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유럽에서의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전쟁이 발생을 하면서 사실은 수요 부문도 그렇고 공급 부문도 그렇고 엄청난 지금 이 변화 속에 고통 속에 사실은 예측이 불가능한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에너지 부문도 예외가 아니어서 아니 이렇게 지금 에너지 수급에 문제가 있고 전 세계적으로 기존의 화석 연료에 대한 필요한 이 수요를 제대로 공급을 해주지 못하고 러시아가 심지어 자국의 가스를 이런 무기로 지금 활용해서 유럽에 공급하지 않겠다고 하고 이런 엄청난 변화 속에 우리가 너무 기후변화 ESG 얘기하다가 정작 필요한 에너지 공급은 제대로 못하는 것 아니냐 또 이런 흐름들이 또 있어요 사실은. 이제 그러면서 너무 기업이 ESG를 강조하는 거 이것도 문제 아니냐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게 힘들어지는데 이제 이런 흐름도 있는데 제가 단언할 수 있는 것은 전 세계적인 거대한 흐름 저는 뭐 상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흐름은 기후 위기에 적극 모든 경제 주체들이 대응해야겠다. 또 그 중에서도 기업의 역할이 막중하다. 그 차원에서 ESG는 지속적으로 그 속에서 약간의 어떤 중간에 뭐 걸림돌이라든지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존재하겠지만 그리고 심지어 또 기업의 그린 워싱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작용들이 발생하지 않지는 않겠으나 큰 흐름은 결국 ESG를 제대로 하는 투자 경영은 살아남을 것이고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러한 금융기관이나 기업들은 도태될 것이다. 뭐 이것이 지금까지 어떤 거스를 수 없는 대세 흐름이라고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전 세계적인 기후 위기 재앙에 대한 대응이 에너지 전환이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일반인의 상식으로 봤을 때 깜짝 놀랐던 게 우리나라가 전력 생산의 40%가 석탄 화력으로 한다는 거 보고 깜짝 놀라서 저거는 그 옛날 이야기 아니냐 이런 생각인데 이 40%나 하고 있고 지금 또 강릉 삼척에는 7개의 석탄 화력 발전소가 신축 중이다. 야, 이거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몰랐던 부분들이 많아요. 석탄이 아직까지 여전히 유효한 또 중요한 에너지원이 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 석탄 화력이 역사적으로 우리나라 성장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발전원이었고요. 지금 이제 35에 37% 정도 이렇게 이제 차지하고 있죠. 현재도 가장 비중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전과 또 가스 발전. 사실 이 세 개를 합치면 우리나라가 상당히 일관되게 전체 발전량의 한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죠. 이렇게 사실은 뭐 또 전통 발전원이라고 볼 수 있죠. 석탄, 가스, 원전 이 세 개를 합쳐서 90%의 전력 에너지원 믹스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는 사실 OECD 38개국 중에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 거대한 에너지 전환, 그러니까 기후 위기 앞에 우리가 에너지를 사용하는 방식을 그리고 그 연료를 바꿔야겠다라는 이런 거대한 흐름 속에 사실은 한국은 굉장히 그 큰 흐름 속에서 뒤처져 있다고 밖에 말씀드릴 수가 이제 없는 거죠. 그리고 그럼 어떤 에너지원을 쓸 것이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지만 저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제는
석탄 발전은 더 이상 안 되겠다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 사이에 컨센서스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정치권도 마찬가지고요. 여야 막론하고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왜냐하면 석탄 발전은 또 탄소 배출만이 아니라 미세먼지도 많이 배출하거든요. 한국 국민들이 또 미세먼지는 건강 영향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해서 석탄 발전을 급격히 줄여가야겠다라는 데 대해서는 저는 이제 한국 사회에서는 별로 이론이 없습니다. 이렇게 보는데요. 문제는 이제 질문 주신 대로 신규 석탄 발전소 7기가 지난 수년 동안 꾸준히 건설되어 왔고요. 사실은 이제 사실상 7기 중에 한 5기는 건설이 거의 다 완료, 이미 가동 시작한 것도 있고, 강원도에 이제 강릉에 2기, 또 삼척에 2기, 이제 강릉에 2기는 거의 다 완공이 됐고, 삼척 2기는 현재 건설 중입니다. 이렇게 이제 여전히 이 탈석탄, 탈탄소의 시대에 석탄 발전소가 그것도 규모도 막 1기가와트 규모의 역대급으로 가장 큰 규모의 석탄 발전소죠. 이것을 이미 가동을 신규 발전을 시작했거나 아니면은 건설 중이어서 이게 과연 세계적인 흐름과 또 우리 국가의 목표와 맞느냐 이제 이런 지적은 너무 당연한 지적이고 뼈아픈 지적인데요. 사실은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 또 이미 국회에서도 일부 논의가 있습니다. 이게 어차피 짓고 나서도 설계 수명 40년을 못 돌릴 거다. 그냥 앞으로 계속적으로 탈탄소에 대한 요구가 강해지기 때문에 짓고 나서도 중간에 결국은 멈춰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좌초자산이 되는 거거든요. 지어놓고 중간에 그냥 더 이상 그 효용을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굉장히 사실 투자액으로 따지면 엄청난 손해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지금 우리가 안타깝지만 건설을 중단하든지 아니면 연료 전환을 과감하게 하든지 해서 오히려 장기적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이게 이제 바람직한 것 아니냐. 근데 이런 주장이 일각에서 있죠. 그런데 이것도 전형적인 이제 그렇다면 지역 경제는 어떻게 되느냐. 이 지역에 지금 이것 때문에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경제가 돌아가지 않느냐. 여기 지금 엄청난 규모의 투자가 들어가고 있고 일자리가 생겨나고 그에 따른 파생 효과가 있는데 이것을 당장에 멈추란 얘기냐. 이제 이러다 보니 또 여기에 그동안 투자된 투자액, 그 투자자들은 어떻게 이 손실을 보상할 거냐. 여기에 또 법적인 문제도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 지금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계속 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국제적으로는 이것이 여기에 이제 투자가 들어간 기업들이 있고 또 금융사들이 있거든요. 압박이 있는 거죠. 이게 과연 우리가 잘하는 걸까? 그러나 이미 이제 결정해서 현재 하고 있는 것이어서 전 여기에 대해서는 정치권이 어떤 결정을 해서 법을 만들든지 해서 어떤 변화에 좀 조짐을 보여야 되지 않겠는가. 너무 이게 거대한 어떤 세계적인 흐름 또 대한민국의 목표와는 반대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그 정부와 정치권에서 좀 활발한 논의와 전문가들 의견을 받아서 좀 다른 의사 결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본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에너지 전환이 핵심이다 그랬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재생에너지란 말을 우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법 그게 이 비중이 높아진 줄 알았어요. 네. 근데 7% 수준이라고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다른 주요 국가와 비교해서 더 크게 미미한 수준인데 이게 어떤 사람도 우리나라 그 국토 환경의 한계를 지적하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태양광이나 풍력, 조력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그러한 건지 재생에너지가 결국은 어떻게 말하면은 이 이야기를 갖다가 이러한 것을 갖다가 이 실현시킬 수 있는데 기본 동인이 될 건데 이게 이 전부 다 뭐 원가도 너무 더 비싸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렇거든요. 예, 이제 이런 게 사실은 이제 저와 같은 전문가로서는 한국 사회의 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식이 좀 많이 바뀌어야겠다. 사실은 많은 노력들을 해왔음에도 또 전문가와 시민사회와 정부가 해왔음에도 이런 것이
굉장히 더딘 상태입니다. 사실은 우리나라가 에너지 환경 기후 이슈에 있어서 참 OECD 이른바 선진국의 그룹이라고 하는 이 안에서 굉장히 극단적인 그런 수치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미세먼지는 1위고 농도가 원전 밀집도도 1위고 반면에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꼴찌고 이 사실은 너무 극단적으로 이렇게 양극화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중에 이제 질문하신 재생에너지에 좀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우리나라가 맞습니다. OECD 38개국의 평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30%를 넘어섰습니다. 30%를 평균이. 그렇다는 얘기는 그보다 훨씬 높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갖고 있는 나라들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유럽의 독일이나 독일은 이제 45% 수준이고요. 50%를 향해 가고 있고 이 속도를 더 내겠다고 지금 공언하고 있고요. 정부가. 덴마크는 80%를 찍었습니다. 물론 뭐 인구 한 600만 정도의 큰 나라는 아닙니다만 태양광을 통해 풍력을 통해서 엄청난 재생에너지를 발전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더 이상 그치지 않고 요새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수소 경제로 옮겨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재생에너지에서 나오는 잉여 전력을 활용해서 물 분해를 통해서 수소를 확보하는 그래서 이제 수소를 공급하는 이 산업이나 여러 분야에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전략을 쓰고 있고 굉장히 그런 면에서 보면 대한민국은 7%대 사실 가까운 일본도 20%를 넘어섰고요. 중국이 석탄 발전소가 워낙 많아서 그렇지 중국도 사실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28%입니다. 이걸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중국은 뭐 거기 석탄만 하는 나라 아니냐? 이제 인구가 13억이라 워낙 전력 수요가 많아서 석탄 발전을 많이 하는 건 사실입니다만 동시에 재생에너지 발전도 엄청나게 합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 공급 여건도 굉장히 좋고요. 단가도 싸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비춰보자면 우리나라는 너무나 상황이 열악하죠. 어떻게 이 탄소 중립이다 이제 이런 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나라에서 아직까지 7%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머물고 있다는 것은 사실은 참 국제사회에 내놓기 힘든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왜 이렇게 되느냐? 저는 뭐 1차적으로 정부가 좀 더 이 문제에 관해서 이 혁신적이고 적극적인 그러한 정책을 사용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 그것은 사실은 뭐 문재인 정부에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주요한 정책안으로 갖고 나왔습니다만 돌이켜 5년을 평가해 보자면 목표는 좋았는데 실제 전략이나 정책 수단을 구체화하고 그것을 현장에 접목시키는 것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약했다라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5년 동안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4%포인트 정도 는 정도에 이제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한 3%대에서 한 7%대 정도로 이제 옮겨온 거죠. 그럼 다른 나라들 보면 이 재생에너지의 구축 그리고 발전 공급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은 다른 발전원과 달리 공사 기간이 짧아요. 태양광이고 풍력이고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공사가 가능합니다. 예, 이런 아주 큰 장점이 있음에도 여기에 정부가 총력을 좀 기울이지 못했다라는 것이고 좀 더 근본적으로 보자면 한국 국민들께서 아직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기성세대 위에 특히 이제 70대 이상 이런 분들 사이에서는 워낙에 이 개발 연대 엄청난 성장의 시대를 겪어오셨기 때문에 이게 과연 무슨 풍력이니 태양광으로 뭐 바이오로 이게 전력 공급이 충분히 되겠는가 여기에 대한 굉장히 의구심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지역에서도 보면 우리 농민들께서 또 어민들께서 또 산지에 거주하시는 이런 분들 사이에 이걸 하면 뭐 농사를 망친다 또 뭐 태양광에 중금속이 많대더라 또 풍력을 하게 되면은 가축이 뭐 가축 경영이 안 된다 뭐 이런 굉장히 좀 사실에 팩트에 근거하지 않은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세요. 이런 것은 저는 뭐 근본적으로 좀 아직 익숙하지 않은 발전원이다 보니 익숙하지 않으면 거부감이 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면서 생겨나는 부작용일 수도 있고 또 솔직히 말씀드린 일부에서는 언론에서 또 이런 걸 부추기기도 하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이런 이야기들을 또
확대 재생산도 하고 뭐 정치권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그러면서 전 세계가 다 그 방향으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굉장히 더딘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현재 늦은데요. 우리가 출발이 늦었다고 계속 늦을 수는 없다. 이미 이 시장이 엄청나고요. 제가 한 가지 통계를 말씀을 드리면 2021년도 작년 1년 동안 전 세계에 신규로 들어온 발전 설비, 전 세계 신규로 들어온 발전 설비의 84%가 재생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외에 다른 어떤 것, 석탄, 원자력, 가스를 다 합친 것보다도 재생에너지가 압도적인 비중으로 현재 설치가 되고 있다는 거죠. 최근에 맥켄지가 지난 4월 달에 올해 4월 달에 보고서를 냈습니다. 2050년에 전 세계 발전 믹스가 어떻게 될 것이냐. 79% 베이스 시나리오 기준으로 79%가 재생에너지로 간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86%의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정도로 지금 전 세계의 흐름 자체가 재생에너지로 간다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임에도 아직 우리나라가 여기에 좀 느리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고요. 대신에 한국은 저는 잠재력을 높이 보는 것은 또 한국 국민들께서 한번 이 방향이 맞다로 가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기업들도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 글로벌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를 전력 공급받아서 물건 만들지 않으면 팔지 못한다. 글로벌 이 가치 사슬에서 도태된다는 것을 우리나라 글로벌 기업들이 어느 하나 예의 없이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기업들하고 많이 만나서 소통하고 강의도 하고 그쪽 얘기도 듣고 하는데요. 이미 벌써 국내 굴지의 글로벌 기업들이 다 아리백을 우리 재생에너지 앞으로 설치해서 공급받겠다라는 선언을 다 했고요. 아리백 그 네, 대선 그 TV 유명한 토론에서. 맞습니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환경적으로나 기후변화 차원에서나 산업의 경쟁력 차원에서나 글로벌 시장의 변화 흐름에서나 어느 거 하나도 예외 없이 재생에너지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고 우리나라가 반드시 가야 될 방향이에요. 그런데 일각에서 국토가 좁다. 심지어 일사량이 작다. 아니 우리나라가 일사량이 작으면 독일은 어떻습니까? 독일 우리보다 위도가 훨씬 높은 나라예요. 영국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아니 일본도 우리처럼 산지가 많은 60% 이상의 산지인 나라예요. 일본도 이미 재생에너지가 20% 넘어섰습니다. 태양광 풍력 열심히 해요. 저는 그런 모든 것은 다 핑계에 불과하고 이것을 특히 이제 영농형 태양광이라든지 또 해상 풍력이라든지 무궁무진한 잠재력들이 있거든요. 육상 풍력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쪽에 대해서 좀 더 정부가 불필요한 규제는 풀고 또 주민 설득을 기업에 다 맡겨서 기업이 지금 일하기도 바쁜데 이 주민 한 분 한 분 만나서 다 설득해서 동의서 받아와야 하는 이런 전 근대적인 방식으로 재생에너지를 설치하라고 한다면 어느 기업이 남아날 수가 없어요. 정부에서 특히 이제 새 정부에서 규제 개혁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한다고 이제 하시니 재생에너지 산업에 있어서 생태계에 있어서도 과감한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 물론 뭐 필요한 규제는 당연히 이제 해야겠죠. 그래서 좀 더 이 시장을 키우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럴 때 그 성과를 보면서 이렇게 일자리가 만들어지는구나. 이렇게 투자가 이루어지는구나, 부가가치가 생산되는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께서 훨씬 더 마음을 열고 수용성이 높아질 거다. 저는 이것을 단언하건대 2020년 남은 8년 동안 정말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저는 2030년 됐을 때 대한민국의 산업 경쟁력이 지금보다 엄청나게 낮아질 수 있는. 왜냐하면 그렇게 지금 탈탄소 무역 규범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새 정부가 굉장히 깊이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정책을 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